안녕하세요. 저는 열심히 사업을 하면서 두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는 50대 여자입니다. 그동안 저는 열심히 그리고 착실하고 착하게만 살면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했어요. 사람의 진심을 믿었죠. 하지만 최근 그러한 생각을 전부 뒤집어 엎을 만큼 큰일을 겪게 되었고, 그로 인해 세상이 전부 내 생각과는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냥 착실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행복은 진취적으로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쟁취하는 거였어요. 저는 제 인생의 일부를 끝내고 진취적으로 더 큰 행복을 만들 이부를 만들어 가려고 해요. 오늘은 제가 겪은 어마어마한 사건을 들려드릴게요. 제 유년 시절은 평범했어요. 평범한 부모님 아래에서 그리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가난하지도 않은 평범한 환경에서 그야말로 평범하게 자랐죠. 그렇게 어린 시절과 학창 시절을 보내고 저는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도 어린 시절부터 제 성격이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했기 때문에 학교 성적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꽤 괜찮은 대학에 입학을 했죠. 그렇게 제 앞으로의 생활도 그렇게 평범할 것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어요. 제가 대학에 입학해서 학교 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갑자기 아버지가 암 선고를 받으셨던 거죠. 처음에는 계속 몸이 피곤하다, 몸무게가 빠진다 하셨다가 뒤늦게 큰 병원을 찾아갔을 때는 혈액암이 많이 진행된 상황이었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은 저의 예상과는 조금씩 다르게 흘러갔어요. 평소 건강하셔서 감기도 잘 걸리는 일이 없으셨던 아버지는 보험이 없으셨고 암 투병 생활은 무려 5년이나 하셨거든요. 아버지가 병석에 눕고 어머니가 병 간호에 매달리면서 집안 가세가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하더군요. 집안 가장이 역할을 못하고 거기에 매달 병원비며 약값이 나가자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죠. 거기에 집안일과 아직 학생이었던 동생을 돌보는 일은 전부 제 차지가 되었고요. 그때부터 저는 남들과는 약간 다른 대학 시절을 보내게 되었어요. 학교 수업이 끝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는 동생 저녁을 챙기고 집안일도 해야 했죠. 하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제발 건강해지시기만 한다면 저는 더한 일도 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희 가족의 이런 간절한 바람과는 다르게 아버지의 병세는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셨어요. 병원에서도 점점 가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암이라는 것이 전부 고약한 병이지만 특히 혈액암은 온 몸을 도는 혈액을 만드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라 항암 치료 외에는 다른 방법도 없었어요. 그렇게 나날이 병세가 안 좋아졌을 때 아버지가 저에게 어렵게 말을 꺼내셨어요. 지연아, 아빠 죽기 전에 우리 딸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 보고 싶다. 현수랑 결혼 생각 없니? 너 시집 가는 거 보고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어. 무슨 소리야, 아빠. 죽는다느니 그런 말 하지 마. 왜 갑자기 약한 소리를 해?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이제는 진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아빠 소원 한 번만 들어줘. 응? 사실 저에게는 대학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첫 소개팅에서 짝이 된 친구였죠. 남자친구는 제가 아버지의 암 선고와 오랜 투병 생활로 힘들어할 때도 제 곁을 묵묵히 지켜준 사람이었어요. 제가 제대로 신경을 못 쓰고 데이트도 마음껏 하지 못했지만 한눈 파는 일 없이 제 옆에서 저를 위로해주고 힘을 준 사람이었죠. 아무래도 사귄 지가 오래된지라 저희 집안에서도 남자친구의 집안에서도 서로의 존재를 다 알고 얼굴도 몇 번 본 사이였어요. 아버지는 제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성격이 워낙 싹싹하고 인상도 서글서글한 탓에 남자친구는 가끔 아버지가 계신 병원을 찾아와 말동무도 되어드리고 잔수발도 싫은 내색 없이 잘 들어주었던 것이죠. 남자친구네 집안에서도 저를 좋아하셨어요. 저를 좋게 봐주셨기 때문에 저 역시 부모님 생신이나 기념일마다 가끔 얼굴을 찾아뵙고 식사도 하고는 했어요. 남자친구에게는 어린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활발한 성격의 여동생도 저를 잘 따랐죠.
각자 집에서는 사실 문제가 없기는 했어요. 하지만 현실이 문제였죠. 저는 그때 막 대학을 졸업해서 회사에 다니기 시작한 때였고, 남자친구 역시 제대를 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결혼이라니 저는 그건 말도 안 된다 생각했죠. 하지만 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이상한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망설이면서 말을 꺼내시더니 제 얼굴을 볼 때마다 꼭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은 보고 죽고 싶다는 말을 계속 하셨거든요. 그러다 급기야는 하루 아버지를 찾아온 남자친구 손을 붙잡고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이러셨어요. 현수야, 내 소원이다. 나 우리 지연이 웨딩드레스 입고 너랑 결혼하는 거 그거 꼭 보고 주고 싶어. 지금 힘든 건 알지만 어떻게 안 되겠냐. 나에게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진짜 부탁한다. 저는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남자친구는 아버지의 모습이 마음에 걸렸는지 진지하게 생각을 한 모양이었어요. 그러던 하루는 소박한 금반지 하나를 가져와 제 손에 끼워주며 이랬어요. 우리 그냥 결혼하자. 아버지가 저렇게 원하시기도 하고 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어차피 우리 결혼할 사이였잖아. 안 그래? 나중에 하는 거 그냥 좀 앞당긴다고 생각하자. 아버지가 저렇게 원하시는데 못 들어드릴 이유는 없잖아. 그래도 지금 나도 그렇고 자기도 돈 모아놓은 것도 없잖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결혼을 해. 아빠 마음은 나도 알지만 현실이 힘들잖아. 우리 지금 아빠 약값대기도 버거워. 집안 상황 서로 다 아는데 힘들 게 뭐가 있어. 내가 우리 집에다 다 잘 이야기해 볼 테니까. 그니까 그냥 작은 방 하나 얻어서 소박하게 시작하자. 우리 같이 있으면 못할 일이 뭐가 있어. 그 사람은 든든하게 믿음을 주었어요. 물론 시댁에서도 남편이 갑자기 결혼 이야기를 꺼내자 난색을 표하셨어요. 시댁도 평범한 집안, 아니 형편이 그리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취직도 못한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당황하셨겠죠. 게다가 남자친구의 여동생도 아직 학생에 불과했거든요. 하지만 저의 상황을 알고 계셨던 남편의 아버지가 큰 결심을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차피 저희도 지연이 언젠가는 저희 며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라도 할 결혼 사돈어른이 저렇게 원하시는데 조금만 앞당기는 거 뭐가 힘들겠습니까? 제가 많이는 못 보태더라도 애들 살 작은 전셋집 하나는 얻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은 집에서 출발하는 게 괜찮으시다면 사돈, 애들 얼른 결혼시키시죠. 사돈어른 소원을 들어드려야 나중에 후회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아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저희 형편이 이래서 무리한 일을 벌이는 것이 아닌지 죄송하네요. 엄마는 그 자리에서 말없이 눈물만 흘리셨죠. 물론 남자친구 어머니의 표정은 그다지 좋지 못하셨어요. 알고 보니 저희 집을 얻어주기 위해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대출을 내셨다고 하더군요.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서둘러야 하냐며 조금 다툼이 있었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저는 고맙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했어요. 저희는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해서 소박하게 결혼식을 올렸어요.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준 돈으로는 10평 남짓한 빌라 전세를 구하는 게 최선이었죠. 거기에 저는 제대로 혼수를 할 돈이 없어서 발품을 팔아 싼 가구를 사고 그동안 제가 쓰던 물건들을 옮겨다 놓는 것으로 신혼 준비를 마쳤고요. 이렇게 결혼하는 것에 가장 속상해한 사람은 엄마였어요. 내가 니나 아빠를 더 말려볼 걸. 결혼은 이렇게 상황에 떠밀려서 하는 게 아닌데. 큰일을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닌데 어떡하니. 아휴, 진짜 이렇게 결혼하면 안 되는데. 엄마는 속상해하며 눈물을 보이시기도 했죠.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 어쩌겠어요. 저는 걱정 말라고, 잘 살아 보일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엄마를 위로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했어요. 아버지는 항암 치료 때문에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걷는 것도 힘들어하는 상태였는데 그날만은 생기 넘쳐 보였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제 모습을 보고 그 누구보다 기뻐하면서 제 손을 잡고 무사히 입장도 하셨죠.
결혼식에서 엄마는 우셨지만 아버지는 내내 환하게 웃고만 계셨어요. 정말 아이처럼 해맑게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결혼하길 잘했다 싶더라고요. 아버지는 인사를 하는 남편을 안아주며 행복하게 잘 살라고 내 딸을 잘 부탁한다고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저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딸, 고마워. 우리 딸 태어나자마자 이런 날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내가 네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입장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아빠 오늘 태어나서 세상 제일 행복한 날이야. 이런 날 만들어줘서 정말 고마워. 앞으로 우리 딸 행복하게 살아야 해. 아빠가 늘 보고 있을게. 그렇게 저희 결혼식을 마치고 아버지는 거짓말처럼 이틀 뒤 돌아가셨어요. 힘들거나 고통스러워 하시지도 않고 평안하고 조용하게 숨을 거두셨죠. 그렇게 평생을 우리를 위해 성실하게 열심히 사시고 가시는 순간에도 남겨진 아내와 자식만 걱정하던 선하고 다정한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저희는 신혼여행을 생략하고 차분하게 장례를 치렀어요.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남편이 있다는 사실이 정말 큰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더군요. 이걸 위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저의 결혼을 재촉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저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미래에 대해 큰 걱정은 하지 않았죠. 하지만 제 인생은 제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더군요. 막상 결혼 생활은 쉽지는 않았어요. 겨우 대학을 졸업한 남편은 구직 중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백수였어요. 그리고 그 백수 기간이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다는 게 문제였죠. 결혼식을 마치고 남편이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집안 생계는 전부 저에게 달려 있었어요. 거의 소꿉놀이나 다름없었어요. 저 혼자 사는 생활에 남편이라는 짐이 더 얹혀진 상태라고 할까요? 거기에 제 남동생도 아직 학생이었고 엄마는 오랜 병간호 끝에 지친 상태라 조금 쉬셔야 했어요. 당장 일을 시작할 수 없으셨죠. 거기에 친정에는 빚도 있었어요. 오랜 투병 기간 동안 모아두었던 돈은 애초에 바닥이 났고 약값이며 입원비 외에도 환자며 보호자도 그 기간 동안 먹고 살아야 하니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은행권 대출에 친척과 지인들에게도 조금씩 빚이 있었던 상황이었죠. 저는 월급을 타 우리 부부 생활을 하면서도 친정엄마에게 매달 어느 정도 용돈을 드리고 있었어요. 제가 결혼 전부터 취업을 하면서 했던 일이고 남편도 당연히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게다가 결혼 이후에도 절대 터치하지 않겠다고 약속도 했고요. 아니, 그때는 오히려 자기가 빨리 취직을 해서 더 보태드리겠다고 큰 소리까지 쳤었어요. 하지만 주말에 밥을 먹으러 오라는 이야기에 시댁을 갔더니 시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너 월급 받아서 친정에 용돈 보내드린다며?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너네 엄마는 아직도 일 안 하시니? 너희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직도 용돈을 받고 그러시면 어떡하려고 그러셔? 엄마가 아직 몸이 안 좋으세요. 혈압도 있으시고 많이 드리지도 못해요. 너 그러는 거 아니다. 결혼하고도 용돈을 주고 그러면 니네 엄마가 평생 너에게 의지하려고 할 거야. 그것도 버릇된다고. 결혼하면 독립을 하는 거야. 결혼해서 독립한 자식이 왜 부모에게 생활비를 드리고 그러니? 그렇게 끌려다니면 언제 돈 모으려고 그래? 진짜 짜증이 올라왔어요. 애초에 몰랐던 사실도 아니고 미리 이야기해서 합의를 한 것인데 왜 제가 시어머니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애당초 남편이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왔으면, 아니 그보다 남편이 지엄마에게 제가 어쩌든 말든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억지로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요,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이제 그만해야죠. 걱정 마세요. 이 사람도 곧 취업하고 월급 받으면 어머니 말씀대로 절대 양가 용돈 안 주고 알뜰하게 잘 살게요. 독립된 가정인데 그러면 안 되죠. 걱정 마세요. 뭐라고? 어머니 말씀이 맞으니 따라야죠.
양쪽 월급 알뜰하게 모아서 돈도 잘 모아볼게요. 저는 일부러 해맑은 표정을 지으면서 호호 웃어 보였어요. 시모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도 다른 말을 못하더군요. 저에게 그렇게 지청구를 놓고서는 정작 본인은 자기 아들이 주는 용돈은 받고 싶었나 보더라고요.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 잡돌이를 했어요. 이제 결혼을 했다고 시자가 되어가고 거기에 발을 맞추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나 한심했어요. 왜 우리 엄마 용돈 얘기를 하고 난리야? 우리가 미리 합의를 한 상황이잖아. 그걸 왜 이야기를 해? 아휴, 이야기하지 말라고 안 그랬잖아. 그리고 사실인데 뭘 그래. 우리 형편에 지금 장모님에게 용돈 드릴 형편은 아니잖아. 이 형편이 누구 때문인데. 우리 집에서 당신 백수라느니 취업도 못하고 뭐 하냐느니 어디 말 한마디 한 적 있어? 진짜 상황 파악도 못해? 제가 난리를 치자 남편은 기가 죽어 사과를 하기는 했어요. 미안해. 나도 결혼한 지 1년이 넘어가는데 취업도 안 되고 제대로 된 가장 노릇을 못하니까 답답한 마음에 말실수를 한 것 같아. 조심할게. 화 풀어.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그 심정을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말은 그렇게 했어도 사실 우리 형편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거든요. 시댁 역시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대출로 우리 집을 얻어주고는 여동생 뒷바라지에 대출금을 갚느라 힘든 상황이었고요. 거기에 남편의 취업은 쉬워 보이지가 않았어요. 성격도 좋고 부침성도 좋았지만 자격증도 없었고 학점이 좋지 못한 것이 단점이었죠. 우선 작은 회사라도 들어가서 경력을 쌓으라고 설득을 해보기도 했지만 또 자존심에 그건 싫다고 하더군요. 제가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서인지 자신의 아내보다 작은 회사에 입사하기는 싫은 모양이었어요.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아예 다른 방향으로 이 상황을 풀어보기로 했어요. 어차피 이대로 있어봤자 형편이 나아질 것 같지도 않았고 남편의 성격상 일반 사무직보다는 영업이나 장사를 하면 훨씬 더 잘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마침 친정엄마의 고향은 과일로 유명한 곳이었고 엄마의 형제 자매들이 아직도 그곳에서 과수원을 크게 운영하고 있으셨어요. 어머니도 이참에 고향으로 내려가 과일 농사를 지어볼까 고민을 하시는 중이셨고요. 저는 남편과 상의를 해서 과감하게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과 청과 도매업을 시작했어요. 저의 사업 계획을 듣고 친정엄마는 고향으로 내려가 과수원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다고 하셨고요. 안 그래도 여기서 혼자 적적했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도매업을 시작하면서 저는 동시에 인터넷의 직거래 장터도 열었어요. 그때만 해도 인터넷 과일 판매가 활성화가 되지는 않은 때여서 근처 동네에 작은 매장도 열었고요. 도매로 거래를 하다가 남은 과일을 싸게 떼와서 동네에서 팔면 되겠다 싶었던 거죠. 제 예상은 적중했어요. 사업은 금방 번창했어요. 몇 년 동안 저와 남편은 정말 정신없이 일만 했어요. 그 사이에 예쁜 딸 하나와 귀여운 아들 하나도 낳았고요. 그 기간 동안 애를 낳고 키우면서 어떻게 일을 하고 살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저와 남편은 정신없이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도 즐겁고 행복했어요. 사업도 잘 되었고 남편도 정말 성실히 일을 했으니까요. 당연히 돈도 잘 벌렸어요. 그 사이에 친정엄마는 고향집 과수원을 아예 매입을 하셔서 사람을 두고 전문적으로 과수원을 운영하셨어요. 그 사이 군대에서 제대한 남동생도 아예 고향으로 내려가 엄마의 일에 힘을 보탰고요. 저희는 시댁에서 해줬던 전세금 대출도 저희 힘으로 갚아버렸어요. 나중에 신우가 대학에 갈 때는 등록금도 몇 번 대주었고요. 거기에 신우가 결혼을 할 때도 돈을 아주 넉넉하게 보태주기까지 했어요. 저는 친정은 물론 시댁에도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잘해드렸어요. 물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신우도 그런 저희에게 너무 고마워하셨고요. 저는 당연히 저희가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아이들도 얼추 키우고 한숨 돌렸다 싶었는데 갑자기 몸이 이상하더군요. 자도 피곤하고 갑자기 살도 죽죽 빠지기 시작했던 거죠. 저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어 급히 큰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저의 예상은 맞아떨어졌어요. 저 역시 암이었어요.
대장암이었죠. 다행인 점은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을 하면 나중에 경과가 좋을 것이라는 거였죠. 온 가족이 모두 놀랐어요. 당신 그동안 무리해서 그래. 여기 걱정은 하지 말고 푹 쉬고 수술 잘 받자. 초기라고 하니까 금방 나을 거야. 아이들 역시 울고 친정엄마와 남동생도 난리가 났죠. 제가 오히려 괜찮다고 말려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시어머니도 얼마나 놀라실까, 얼마나 걱정을 하실까, 제가 잘 달래드리고 안심을 시켜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제가 조심스럽게 암 소식을 알렸더니 시모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래, 아이고, 일을 어쩌니. 수술하면 낫는데? 네, 다음 주에 입원하고 수술하기로 했어요. 아직 초기라 수술하면 괜찮을 거래요. 너 입원하면 우리 아들 그나저나 밥은 어떡하냐? 내가 가서 우리 아들 밥 좀 챙겨야겠다. 그게 다였어요. 아무리 초기라고 해도 암이라는 어마어마한 소식에 저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했는데 시모의 머릿속에는 오직 아들 밥 챙길 생각밖에 없었어요. 화가 난다기보다는 배신감이 크게 밀려오더군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잘했는데 우리는 정말 잘 지내왔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오는 취급이 고작 이거라니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이래서 결국 시자는 시자라고 하는 걸까요? 남편에게 어머니가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했더니 남편 역시 어이없어 하더니 이랬죠. 엄마가 다 늙어서 할 말 못할 말 못 가리나 봐. 그냥 잊어버려. 스트레스 받으면 당신에게도 안 좋잖아. 내가 뭐라고 할게. 저는 큰 실망감을 가진 채로 입원을 했어요. 고등학생이 된 아이들과 남편이 번갈아 제 병간호를 했고 수술 당일 날은 친정 엄마와 남동생도 올라와 제 곁을 지켜주었죠. 하지만 시모나 신우는 코빼기도 보이기는커녕 전화 한 통조차 없었어요. 그때 신우는 아이를 낳은 지 6개월이 좀 넘은 때였는데 아기 때문에 그렇다고 쳐도 시모는 남편과 애들 밥 해주느라 바쁘다나요. 몸이 아프고 힘드니 서운함을 넘어 이제는 밉기까지 하더군요. 수술 부위가 생각보다 커서 저는 대변 주머니를 단 채로 꽤 오래 입원을 해야 했어요. 마침 방학이라 고등학생이었던 큰딸이 병간호를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도 잘 오지 않았고 아이들만 번갈아 왔어요. 저는 아이들이 걱정되어 힘드니 집에 가서 공부나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중학생이던 작은 아이가 한숨을 쉬더니 이런 말을 하더군요. 할머니가 집에 와 있어서 계속 잔소리만 하고 아빠만 챙기는데 짜증나. 엄마, 할머니 좀 집에 가라고 해. 고모까지 애 데리고 와서 아예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누나랑 나보고 기저귀 치우라고 하지를 않나. 얼마 전에는 할머니가 애를 얼으면서 니들은 좋은 유전자 가지고 있어서 다행이다. 저것들처럼 암이나 물려받지 않고 이래서 누나가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몰라. 근데 그걸 가지고 아빠가 버릇없다고 화만 냈어. 뭐? 그게 정말이야? 니네 고모까지 집에 있어? 유전자가 뭐 어쩌고 어째? 기가 차서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저는 당장 큰딸에게 전화를 해서 이게 사실이냐고 캐물었죠. 큰아이 역시 맞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엄마 신경 쓰일까봐 이야기를 안 한 거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당장 둘 다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해. 안 그러면 내가 지금 퇴원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알아서 하고. 당신 나랑 그만 살고 싶어? 내가 지금 병원에 있으니 너무 좋아? 왜 그래? 아이 그냥 엄마가 나랑 애들 챙겨주려고 온 거잖아. 동생도 애기 낳고 힘들어서 온 거야. 너무 그러지 마라. 노인네가 말을 하다가 실수 좀 할 수 있지. 당신 입원 중이라서 너무 예민한 거야. 예민이라고 했어 지금? 진짜 예민한 게 뭔지 보여줘? 당신 왜 그래? 계속 니네 엄마랑 있으니 눈에 보이는 게 없니? 그래, 그럼 니들끼리 살아. 당장 갈라서던가. 마구 질러댔더니 남편은 그제야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도 신우는 집으로 돌아갔고요. 저녁에 간만에 병원으로 돌아온 남편은 화풀 나고 저를 달랬어요. 저는 남편에게 따졌죠. 아니 어떻게? 당신 눈앞에서 애들이 그런 소리를 듣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그러고도 아빠야?
아니, 암이라는 게 사실 유전력이 있기는 하잖아. 올해 할아버지도 암이셨대. 걱정돼서 그렇게 한 말이겠지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너무 예민해서 탈이야. 내가 저런 인간을 믿고 이제껏 이 몸 부서져라 일하고 살았다니 저 인간이 원래 저렇게 바보 멍청이였던 걸까요? 아니면 세월이 흘러서 바보가 된 것일까요? 예전에도 멍청했는데 제가 몰랐던 걸까요? 저는 결혼을 선택한 제 자신을 원망해야만 했어요. 아무튼 이 일로 저는 남편에게 욕을 마구 퍼붓고 단도리를 시켰어요. 그리고 병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을 하게 되었죠.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장사는 전적으로 남편에게 맡기고 푹 쉬면서 요양을 했어요. 진짜 심각한 상태의 환자들에 비해서는 간단한 수술이라고는 하지만 정말 몸에 무리가 많이 갔고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 실감이 날 정도로 몸이 축나 있더군요. 평소 건강 하나는 자신 있다고 자부했지만 이제 뭐든지 장담할 나이가 아니라는 것이 실감이 났어요. 제가 집에서 쉬는 동안 친정엄마는 몸에 좋은 것이라고 온갖 것을 사오고 고아오고 만들어 날랐어요. 남동생이며 올케까지도 합세했죠. 어느 날은 자기 친정 근처 유명한 한의원에서 지어온 약이라며 한약도 지어왔더군요. 저는 너무 고맙고도 또 미안했어요. 안 그래도 시어머니 모시고 농사일까지 하면서 살기 힘든데 무슨 신우 약까지 챙겨. 이제 이런 거 하지 말고 너무 애쓰지 마. 아유, 무슨 말씀이에요. 저희가 먹고 사는 거 다 형님 덕인 거 잘 알아요. 저는 주는 만큼 받고 받는 만큼 줘야 서로 마음 안 상하고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빠도 그렇고 어머니도 저에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요. 형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도 이 정도 하는 것쯤이야 당연한 거예요. 해야 할 일 당연히 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형님. 원래 올케가 똑 부러지는 성격이었어요. 올케의 말을 듣고 보니 문득 시댁 인간들 생각이 나면서 화딱지가 나더군요. 이제껏 아픈데 얼굴 한번 비춘 적이 없는 것들이 어찌나 괘씸하던지. 저는 참지 말아야겠다 생각하고 신우에게 전화를 했어요. 제가 그동안 참아서 병이 난 거잖아요. 이제는 할 말은 하고 살아야겠다 싶었죠. 어떻게 내가 병원에 입원을 하고 퇴원을 할 동안 전화 한 통 없을 수가 있어? 병원은 아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내가 집에 있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다시는 찾아오지도 말고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말고 우리 각자 알아서 삽시다. 알았어? 언니 죄송해요. 안 그래도 전화를 드리려고 했는데 언니가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서 무서웠어요. 죄송해요. 게다가 갑자기 아기가 아파서 정신이 없었어요. 진심인지 아닌지 신우는 울면서 미안하다고 싹싹 빌더군요. 그러면서 안 그래도 다음 주 애기 돌잔치에 초대할 겸 전화를 할 참이었다고 했다는 거였어요. 신우가 울고불고 죄송하다고 하는 걸 들으니 이 정도면 됐다 싶었죠. 시모 역시 자기도 갑자기 무릎도 아프고 몸이 아팠다. 애 돌잔치에서 보면 될 테니 푹 쉬라고 안 들여다봤다고 하면서 서운했으면 화 풀라고 그러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겠어요. 남편도 애가 많이 반성하고 있는 것 같으니 그냥 넘어가자고 해서 저는 알았다고 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저는 그 다음 주 시조카의 돌잔치에 가게 되었어요. 솔직히 말해 아직 화가 다 풀린 것도 아니고 그 얼굴들 꼴도 보기 싫었지만 저는 늘 할 도리는 다 하고 큰 소리를 치자는 주의거든요. 첫 애인데 맘 상했다고 돌잔치를 안 가면 그건 그것대로 다음에 책 잡힐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건 죽어도 싫었기 때문에 저는 어거지로 길을 나섰죠. 시조카 돌잔치는 주말이었어요. 주말에는 오전에 매장 정리할 것이 있어서 남편은 조금 늦게 오겠다 하고 저는 아이들과 먼저 출발해서 장소에 도착했죠. 막상 돌잔치 자리에 도착하고 보니 장소가 가족 수에 비해 조금 협소한 곳이더군요. 신우시댁 식구며 애들도 적지 않은데 비좁은 곳에 사람들이 와글와글했죠. 저는 대장 주머니를 차고 있는 터라 그렇게 사람이 많은 곳은 불편해요.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상태로 집 밖을 외출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결심을 해야 하는 것인지 말이죠. 제가 도착한 것을 보더니 시모가 입구에서 저를 붙들고
작은 간이의자 하나를 내밀더군요. 사람 많으니 일단 여기 좀 앉아 있어. 우선 식구들 사진 찍고 하니까 어수선해서 정신이 없다. 여기 앉아 있으라고요? 아니 지금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를 보고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곳은 방 입구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좌식 형태로 된 한식당이었는데 저보고 앉아 있으라던 자리가 바로 입구 신발장 옆이었던 거예요. 내준 의자도 플라스틱으로 된 간이 의자였어요. 미리 준비하지 않고서야 멀쩡한 의자들이 넘쳐나는 그곳에 도저히 있을 법하지 않은 물건이었죠. 제가 짜증이 나서 준비된 자리로 가 앉으려고 하니 시모가 거칠게 제 팔을 확 잡더군요. 그리고는 아주 경악스러운 이야기를 했어요. 아픈 년은 우리 가족 아니다. 저쪽 구석에 나가 있어. 애 돌잔치 같이 신성한 자리에 암 환자가 와서 어쩌라는 거야 정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이게 지금 사람이 사람에게 할 소리인가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우리 애들은 사진을 찍어야 한다고 앞자리로 떠밀려가는 통에 시모 말을 듣지 못했다는 거였죠. 시조카부터 시댁 애들이 떠들고 울어대는 탓에 그곳은 소란스러웠거든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앉힌 자리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고 저는 일단 아이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괜찮다 손짓을 하고 그 플라스틱 의자 쪼가리에 일단 앉았어요. 이 인간들이 대체 무슨 속셈으로 이러는지 두고나 보자는 심정이었던 거죠. 사진을 찍고 어쩌고 하는 정신없는 시간이 지나고 식사를 시작할 때가 되었지만 여전히 내 자리는 안 생기더군요. 신우며 신우 남편이며 누구 하나 저에게 신경을 쓰기는커녕 거들떠도 보지 않았어요. 그때 마침 남편이 뒤늦게 도착했어요. 막 방으로 들어오던 남편은 문간에 앉아있는 저를 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시모가 벌떡 일어서더니 이러더군요. 환자라 거기 앉으라고 했다. 뭐 밥도 같이 못 먹는다며. 암 환자가 돌잔치에서 뭘 하겠니? 그 주머니 아직 차고 있다며? 어휴, 불결해. 얼마나 수준이 낮은지요. 그런데 더 수준 낮은 건 남편의 반응이었죠. 저와 지 엄마를 한 번씩 번갈아 보더니 이러고 말하더군요. 아, 그래요? 아유, 이런 음식 못 먹긴 하죠. 남편이 무심히 저를 지나쳐 의자에 앉으려 하는 꼴을 보고 있자니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그때 저와 눈이 마주친 신우하는 짓도 가관이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푹 하고 참았던 웃음을 터트린 거예요. 이건 분명한 의도가 있는 일이었죠. 저를 망신 주기 위해서 말이죠.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얘들아, 가자. 그러자 애들도 벌떡 일어나 싸늘한 눈초리로 시댁 식구들 같이 아빠를 쳐다보고 저를 따라 나섰죠. 시어머니가 화를 내더군요. 이게 무슨 짓이야? 어디 시댁 식구 돌잔치에 와서 이런 예의 없는 짓을 해? 거기 안 서? 어쩜 사람을 불러놓고 이런 짓을 한 건 예의 있는 짓이에요? 어머니는 뭐 영원히 안 아플 줄 아세요? 그리고요. 무식하게 암은 옮는 게 아니에요. 무식하면 공부를 좀 하세요. 예? 저는 아이들과 방을 나왔어요. 그제야 남편이 일어나 저를 붙잡으려 하더군요. 저는 그 인간의 손을 매섭게 탁 쳐냈죠. 야, 꼴 보기 싫으니까 오늘은 들어오지 마.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까 너는 니네 식구들이랑 있어.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친정 식구들에게 연락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했어요. 남편에게 득달같이 연락이 오기는 했지만 아이들이 일단 엄마가 화가 많이 났으니 할머니 집에 가 있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준 터라 들어오지 않더군요. 그 다음 주는 제 생일이었어요. 아이들은 제가 시킨 대로 각자 아빠와 할머니에게 연락을 해 오늘 엄마 생신이니 오셔서 화해를 좀 하셔라. 잘못하시지 않으셨냐. 오셔서 사과를 하고 그러면 화가 풀릴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죠. 남편은 물론 시모도 오겠다고 하더군요. 제 생일날 저녁 일찍 가게 문을 닫은 남편이 시모를 데리고 집으로 왔더군요. 그 눈치 없고 멍청한 남편은 고작 가지고 온다는 게 가게에서 팔던 과일 쪼가리가 전부였어요. 그 뒤로 아직도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있는 당당한 표정의 시모가 따라 들어오고 말이죠. 저는 소파에 앉아 시모에게 까딱 고개짓을 했어요. 어머, 오셨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른 가세요. 댁자리는 저기니까.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저는 그러든가 말든가 시모의 등을 부엌으로 떠밀었어요. 시모는 힘에 못 이겨 떠밀려 가면서도 아직 사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더군요. 부엌에는 녹이등등한 얼굴에 제 올케가 서서 시모를 맞았죠. 올케는 시모에게 앞치마를 건넸어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빨리빨리 일 시작하세요. 우리 형님 태어나고 처음 맞는 생일인데 제대로 하셔야죠. 너 지금 이게 뭐 하자는 수작이야? 이러려고 오라고 했어? 이제 하셨나 보네. 제가 그럼 설마 댁들이랑 화해하고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불렀겠어요. 이제 앞으로 부엌댁이 아니면 저랑 볼 일 없을 거라 부른 거예요. 여기가 댁자리니까 확실하게 알려주려고요. 이제 당신이랑 저 아무 상관없는 사람 될 거예요. 그러니 그 정도 일은 하셔야지, 안 그래요? 저는 해맑게 웃으며 말을 이었죠. 이 집에서 당신 자리는 바로 여기거든요. 미리 준비해둔 특별석인데 마음에 드세요? 시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그 자리에 털썩 쓰러지더군요. 그제야 정신을 차렸는지 남편이라는 놈이 지 엄마를 부축하면서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냐며 고함을 쳤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잖아. 저는 곧바로 남편 새끼에게 달려가 그 인간의 뺨을 있는 힘껏 내려쳤어요. 아프기 전이었으면 훨씬 대차게 후려칠 수 있었는데 수술을 받고 난 뒤라 그런지 힘이 예전만 하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이었죠. 그리고 얼이 빠진 듯한 그 인간 얼굴에 이혼 서류를 던졌죠. 마음에 안 들면 니네 엄마 데리고 꺼져. 여기는 내 집이니까. 그때 아이들이 나섰죠. 우리가 할머니한테 구박당할 때 가만히 있던 아빠 행동 절대 용서 못해. 엄마가 아팠는데도 와보지도 않고 여기서 차려주는 밥이나 먹고 그게 가족이 할 짓이야? 우리도 아빠 보기 싫어. 얘 말이 맞아. 이게 가족이야? 엄마가 암으로 사선을 넘나드는데 신경도 안 쓰고 여기서 하하호 웃으며 밥이나 먹고 돌잔치 가서 그 꼴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 말도 못하는 게 가족이냐고. 아빠 나가. 할머니도 빨리 나가. 니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가. 아이들의 이야기에 남편 역시 충격을 받은 것 같아 보였어요. 그때 방에 있던 남동생이 나와 그만 돌아들 가시라고 완력으로 둘을 내쫓아 버렸어요. 그렇게 그 둘을 내쫓고 저는 다음 일을 착착 진행했어요. 곧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한 것이죠. 생각 같아서는 모욕죄며 뭐며 걸고 싶은 걸 다 걸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저는 저희 재산을 전부 정리했어요. 돈 관리는 그동안 제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다른 재산을 숨겨놓을 가능성은 없었어요. 다행히 가게는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죠.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까짓거 소송에 가니마니 말이 나오면 나눠주면 되지 뭐가 문제겠어요. 집이 제 명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시모가 살고 있는 집이 남편 명의였기 때문이었어요. 한창 돈을 많이 벌었던 때 저희가 시댁에서 해준 전세 대출금을 갚고 작은 집을 마련해 시댁에 드렸던 거예요. 마침 시댁도 전세를 올려달라고 해서 이사를 해야 했던 때라 남편의 명의로 집을 사서 편하게 지내게 해드려야겠다는 좋은 의도로 했던 일이었죠. 그 이후 저희도 집을 사게 되었을 때 세금 문제 때문에 저희가 사는 집은 제 명의로 해두었던 것이고요. 시댁을 위한 좋은 의도로 했던 일인데 결국은 이 모든 게 저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남편의 명의로 된 집 역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가게도 처분하면서 남편 명의의 집까지 싹 포함해서 재산 분할의 범위에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도 청구를 했죠. 일이 이렇게 되고 나니 그제야 남편은 저에게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는 그냥 별 뜻 없이 한 행동이야.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고. 제발 앞으로 이런 일로 이혼하다니 말이 돼?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정말 열심히 잘해왔잖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예, 잘못하셨겠죠. 그걸 이제서 알다니 한심하지만 뭐 알겠어요? 그러니 앞으로는 상황 봐가면서 사람들이 지켜가며 잘 사시길 바랄게요. 이제 제 인생에서는 꺼지세요.
더 이상 저는 할 말도 없었어요. 이제 상관없는 사이가 될 건데 더 이상 할 말이 있나요? 물론 싸가지 없는 신우년도 가만히 둘 수는 없었죠. 어릴 때부터 제가 틈틈이 준 용돈이 얼마며 지가 대학 다닐 때 해준 등록금이며 결혼할 때 보태준 돈까지 저는 생각 같아서는 당장 뛰어가 머리채라도 휘어잡고 싶었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어요. 그 지지배가 임신을 하고 집을 넓힌다며 저희에게 돈을 빌려갔기 때문이었죠. 그동안의 용돈, 등록금, 입원 돈까지 전부 제 통장에서 이체된 내역을 저는 가지고 있었어요. 돈 관리를 제가 했기 때문에 모든 이체를 제가 했거든요. 저는 당장 빌려준 모든 돈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걸었어요. 소장이 날아가자 신우는 그제야 저에게 연락이 오고 찾아오고 난리를 쳐댔어요. 언니가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제 갓 돌쟁이 애기 데리고 사는데 갑자기 돈을 내놓으라니 이런 법은 없잖아요. 그동안 세월이 몇 년인데 어떻게 이러세요? 그러게요. 그동안 세월이 몇 년인데 그러는 댁은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가 있어요? 댁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 불륜이에요? 기가 차서 정신 차려요. 댁이랑 나는 이제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지들이 난리를 쳐대면 어쩌라는지. 빌려준 내 돈 내가 달라는데 제가 틀린 말 한 건 없잖아요. 저는 신우 남편의 월급에도 차압을 걸고 그 시댁집에도 채무 독촉 등기를 보냈어요. 꽤 큰 목돈을 건넨 데다가 갚지도 않았으니 이자까지 정확히 쳐서 받아야 하는 게 맞잖아요. 신우는 그냥 전화만 하고 어떻게 울며 불며 사정만 할 뿐 돈을 갚을 생각은 없어 보였어요. 네, 신우 말대로 그간 세월이 짧은 것도 아닌데 제가 그 여우 같은 년의 수법을 모를 리가 있나요? 그렇게 대충 넘어가려던 수작을 저는 원천봉쇄했어요. 남편과 시댁으로 소장이 날아가자 신우는 득달같이 돈을 보내오더군요. 제발 남편 월급 차압과 시댁집 차압을 풀어달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악을 써댔어요. 이제 속이 시원해요? 나 지금 이혼 당하기 직전인데 나까지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냐고. 어머, 말 거참 이상하게 하네. 네가 이혼하는 게 왜 내 탓이야? 남의 돈 가져가 놓고 쌩까려고 했던 네 탓이지. 너 그렇게 살지 마. 애 엄마가 됐으면 철은 들어야지. 안 그러니? 정말 어릴 때부터 사람 이용해 먹을 궁리만 하더니 인간 안 변한다는 옛말 틀린 거 하나도 없었네요. 이혼 소송은 순조롭게 잘 되었어요. 저는 우리나라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 아주 긁어낼 수 있을 만큼 박박 긁어냈죠. 제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거침없이 나가자 처음에는 용서를 빌던 남편이 독하다며 저에게 이를 갈더군요. 진짜 너 작정했냐? 나랑 이혼하기로 아예 작정하고 살았냐고. 그동안 같이 산 세월이 몇 년인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어. 내가 알던 지연이 맞아? 진짜 어이가 없다. 너 이렇게 독한 인간이었어? 진짜 너 나중에 벌 받을 거야. 진짜 이러는 거 아니야. 웃기고 자빠졌네. 나를 이렇게 독하게 만든 게 누군데 어디 헛소리야. 너야말로 그러는 거 아니었어. 벌? 야, 그 벌은 너나 걱정해. 어디서 훈계질이야? 넌 아직도 정신 차리려면 멀었어. 이혼이 결정되고 저는 과일 가게를 처분하고 시모집도 홀랑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액수를 합쳐서 거의 반띵을 해서 제가 가졌죠. 지금 사는 집은 애들 양육비 대신 제가 그대로 살기로 했고요. 졸지에 집에서 쫓겨나가 월세방으로 이사를 가게 된 시모는 저에게 악을 썼어요. 그래, 갈라서라 갈라서. 네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는지도 모르고 이 은혜도 모르는 년? 뭐? 네가 혼자서 가게 운영할 수 있어? 오냐, 우리도 암 걸린 며느리 이제 싫어. 다시는 내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마. 그 인간 역시 저에게 악독하다며 앞으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두고 보겠다고 이를 갈더군요. 저는 그 둘의 꼴값에 콧방귀만 끼워주었어요. 나는 애들이랑 잘 먹고 잘 살게. 그럼 다시는 보지 말자. 저는 그렇게 그 인간들을 제 인생에서 깔끔하게 정리해버렸어요.
그 사이 항암 치료도 부지런히 받았고 몸에 좋은 음식도 잘 챙겨서 먹었어요. 보통 이혼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인생에 필요 없는 것들을 덜어내는 과정이라 생각하니 홀가분하기까지 하더군요. 몸에 붙어 있던 진짜 암덩어리도 떼어낸 판에 아직 제 인생에 빌붙어 있는 암덩어리들을 떼어내는 과정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편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혼 과정을 통해서 저는 오히려 더 확실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이 인간들을 같이 안고 가느라 고생스러웠고 힘들게 살아왔다는 걸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이혼 과정이 얼마나 홀가분했겠어요. 친정엄마와 동생 부부는 물론 머리가 굵어진 아이들도 저의 결정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었어요. 모두들 저의 암투병으로 한번 놀랐던지라 앞으로는 뭐든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편하게 살라고 응원해줘서 고마웠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는 새에 아이들도 정말 많이 크고 철이 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견하고 듬직했죠.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과 재산 정리를 마무리했어요. 지저분한 것들을 털어버리고 저는 더욱 행복한 인생의 이막을 열었어요. 모든 과정을 정리하고 저는 푹 쉬었어요. 그리고 온라인 직거래 사이트를 다시 재정비해서 문을 열었죠. 그 사이 오프라인 가게보다는 온라인 거래가 훨씬 활성화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온라인 판매를 더욱 늘려볼 생각이기도 했어요. 남동생의 과수원과 그 주변 과일 재배 농가와도 직거래 계약을 맺어 주문이 들어오면 그 농장에서 바로바로 출하를 하고 저는 그 과정을 관리만 하면 되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죠. 농장과 직거래를 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은 더욱 저렴하면서도 과일 품질은 훨씬 더 좋았어요. 저희 사이트는 금방 입소문이 나서 거래 농장을 더더욱 확대해야 할 정도로 호황을 누렸죠. 그 덕분에 저는 몸은 예전보다 훨씬 덜 힘들고도 사업은 더욱 번창하게 되었어요. 아이들 역시 잘 자라고 있어요. 큰딸은 최근 명문대에 합격해 신이 잔뜩 났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주 모범생의 정석으로 그렇게 성실하게 살더니 이제 대학 갔다고 자꾸 귀가가 늦어지고 잔소리를 할라치면 자기도 다 컸다고 그만 좀 하라고 신경질을 부리는데 어쩌겠어요. 이제 품 안의 자식에서는 한참 벗어나 어른이 되어가는 중이니 제가 뭐 더 할 게 있나요? 이제 한 놈 남았으니 더 열심히 일해서 그 둘이 시집장가 갈 때까지 잘 뒷바라지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큰딸이 대학에 합격했던 때 지아빠에게 합격 소식을 전했더니 축하한다고 했다더군요. 그러면서 이러더랍니다. 우리 딸 장하네. 그래, 아빠가 용돈을 좀 보내줄까? 정말 자랑스럽다. 아빠, 나 선물 하나 사주면 안 돼? 새 노트북이 갖고 싶은데 엄마는 산지 얼마 안 됐다고 안 사주신대. 노트북? 아휴, 미안해. 아빠가 지금 형편이 조금 안 좋아서 그건 나중에 사줄게. 일단 용돈 보내줄게. 그래놓고 보내준 용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5만 원이었답니다. 대학 입학을 앞둔 아이에게 용돈으로 5만 원을 보내준 거죠. 딸아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요새 형편이 많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저와 이혼을 하고 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다시 매장을 내고 도매업에 뛰어들었지만 거래가 예전만 못했던 거죠. 저는 당연하다고 했어요. 그동안 직거래로 과일을 떼어오던 거래처가 제 친정 엄마와 동생이 운영하던 곳이었는데 그만큼 좋은 거래처를 찾을 수가 있겠어요? 게다가 전 남편은 과일을 보는 눈도 없었어요. 그동안 모든 과일을 골라 사들이고 판매를 하는 것은 전부 제가 맡아왔기 때문이었죠. 같이 가게를 하는 동안에 제가 그 인간의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과일의 품종이며 그 특징이며 계절별 들어오는 과일들의 적기 같은 것을 공부하라고 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 인간은 그동안 자기가 수완이 좋고 장사를 잘해서 우리 가게가 번창한 건 줄 알지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였어요. 제가 거래처를 모두 관리하고 좋은 물건을 싸게 떼와 판매하도록 했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되었다는 걸 한심하게도 몰랐던 거예요. 과일은 단 며칠만 지나도 상하고
품질이 떨어져 팔지 못하게 되는 터라 정말 까다로운 관리가 필요한 물품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하루 이틀 안에 팔지 않으면 그건 떨이 물건이 되거나 폐기를 해야 하는 경우도 허다하죠. 그건 전부 가게의 손해로 잡히게 되는 거고요. 아무리 점원이 잘해주고 친절하면 뭐 하나요? 형편없는 품질에 가격마저 비싸면 아무도 가지 않을 게 뻔했죠. 그것도 모르는 멍청이를 믿고 제가 그 세월을 살아왔다니 이제는 누가 한심한 지경인지 모를 정도였어요. 전 남편의 가게는 거의 망해갈 정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손해만 커지는 상태에 지엄마가 살던 집을 저에게 떼주고 그마저도 여동생 빚을 대신 갚아주느라 빚을 더 진 상태인 모양이었어요. 그 와중에도 지 여동생 챙기다 더 구렁텅이 속으로 들어간 것이죠. 지엄마랑 둘이 옥탑방에서 아주 어렵게 사는 모양인데 어쩌겠어요. 다 자업자득 아니겠어요? 가끔 오가던 아이들 말을 들어보니 시모는 건물 청소를 다니는 모양이더군요. 거기다 애들 고모와 돈을 내놓으라고 개싸움을 벌이는 중이라 했어요. 처음에야 가족이랍시고 돈을 줬겠지만 그 싸가지가 돈을 갚을 리가 없죠. 이제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애들 할머니는 일을 갈았고 청소 일을 하느라 무릎이 아프다. 살기가 너무 힘들어 죽겠다며 애들을 붙잡고 그렇게 하소연을 한다고 해요. 말수가 적은 아들마저 이러더군요. 나 할머니 집에 이제 그만 가려고. 에이, 가봤자 아빠는 바쁘다고 보이지도 않고 할머니는 죽겠다는 소리만 하면서 돈 안 갚는다고 고모 욕만 하다가 결국 또 엄마 욕만 해. 좋은 소리는 하나도 안 하고 불편해 죽겠어. 뭐 밥 한 번 차려주는 것도 아니면서 왜 자꾸 오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당분간은 공부 때문에 바빠서 못 간다고 해줘. 딸의 이야기도 거의 비슷했어요. 대학에 가고 나서는 아르바이트 안 하냐.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면 돈 잘 벌 텐데 할머니 용돈은 안 주냐 이딴 소리를 해서 이제 연락 안 한다고 하더군요. 정말 기가 찼어요. 그렇게 똘똘 뭉쳐 가족이라며 가증스럽게도 서로를 위하는 척 하더니 이제 그 민낯을 보고 나니 일말의 인간적인 동정심마저 사라지더군요. 부디 힘을 내 열심히 일해서 가세도 일으키고 지 여동생에게 떼인 돈도 받아내야지 도리가 있나요? 당분간 매장 장사도 어려울 것이고 좋은 거래처 찾기도 힘들겠지만 알아서 극복하겠죠. 저는 요즘 남동생과 올케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점점 사이트를 키우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 사업은 더욱 번창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판매량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올 봄에는 친정엄마를 모시고 제주도로 가서 귤밭과 한라봉 농장 등을 돌아보고 밭 하나를 통째로 계약할 생각이에요. 간 김에 친정엄마와 제주도에서 푹 쉬고 올 생각이고요. 항암은 올해로 마지막이에요. 작년에는 주머니도 제거하고 마무리 수술을 받아 다른 사람들과 다름없는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아직은 음식을 조금 가려야 하고 앞으로도 몇 년 동안은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하고 있어요. 아직은 경과도 너무 좋고 전이도 없어서 교수님도 몇 년만 이 상태를 유지하면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며 고생했다고 칭찬해 주셨죠. 물론 더 힘든 다른 암 환자분에 비하면 저는 큰일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제2의 인생을 선물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건 어쩌면 하늘에서 늘 지켜보겠다 약속하셨던 아버지의 가르침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물론 큰 병을 앓았던 것은 힘들었지만 인생의 모든 일에는 나쁜 일에는 좋은 일이 있고 다 양면이 있더라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암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런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지 못했을 거니까요. 제주도에서 엄마와 푹 쉬면서 저는 앞으로의 사업 구상도 할 생각이에요. 이제 저는 확실히 알아요. 제 인생의 주인은 바로 저고 제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물론 그러다 보니 책임감도 더 커졌지만 그만큼 성취감도 더 커졌어요. 저는 이런 교훈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행복해지기 위해 멈추지 않고 열심히 살아갈 생각이에요.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피하지 못하는 불행이나 아픈 몸으로 힘든 시기를 겪는 분이 있으시다면 부디 용기와 희망을 가지셨으면 해요.
인생에서 무조건 나쁜 일이라는 건 없더라고요. 또 무조건 좋기만 한 일도 없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부디 모든 분들의 앞날에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빌게요.